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차 세미나 발표를 맡은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이사학번 양다현입니다. 오늘 다룰 논문은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브람이라는 논문이고요. 간단히 말해서 이 시계의 GPT나 버트를 만들자는 목표를 가진 논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논문 구성 그대로 Abstract, Introduction, Method, Experience, 컨클루션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메소드 부분을 가장 신경 써서 준비를 했고요. 중간중간 아키텍처 그림을 여러 번씩 다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bstract 부분, 즉 문제의식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미지 기반 딥러닝 모델들은 대부분 특정 데이터셋, 특정 태스크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 단계 분류형 모델, 감정 인식용 모델이 각각 따로 존재하고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보이시는 것처럼 모델 크기를 키우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지각 능력과 일반화 성능이 제한된다는 게 저자들이 가진 문제 의식이었습니다. 어, 제가 좀 찾아를 봤는데 이건 사실 NLP 초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GPT 이전에는 감정 분석 모델 따로 번역 모델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라브람은 그럼 이지도 하나의 파운데이션 모델로 통합해보자 라는 새로운 시도로 들어오게 된 모델입니다. 이렇게 제안해서 나온 게 바로 라브람 모델이고요. 얘는 네 가지의 핵심 아이디어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EEG를 위한 통합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다. 두 번째, EEG 신호를 채널 패치로 분할을 해서 쪼개서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데이터셋마다 채널 수와 길이가 달라도 같은 모델에 넣을 수 있어서 크로스 데이터셋 러닝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BQNSP는 벡터 양자화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얘를 기반으로 뉴럴 토크나이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로우 이미지 패치를 VQVAE처럼 압축된 이상 코드로 바꾸는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만들어진 토큰을 가지고 버튼 스타일로 마스킹한 후 예측하는 방식으로 뉴럴 트랜스포머를 사전 학습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약 20개의 데이터셋 총 2,500시간 이상의 EEG 데이터로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정상 탐지, 이벤트 유형 분류, 그리고 감정 인식, 보행 예측 이 네 가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각 분야 기존 소타를 모두 능가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스트럭션은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EEG 자체에 대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EEG는 뇌 자발적인 전기 활동을 기록하는 비침습정 측정 방식입니다. 두개골을 열지 않고 두피에 전극을 붙여서 측정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국제 10, 10 to 20 시스템이라는 표준화된 전극 배치 규약을 사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EEG는 아래 보이신 형태의 실수 행렬로 표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가 의미하는 것은 전극 채널 수인데요. 얘는 사실 측정 장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보고 있는 TUAB나 TUEB는 23채널, 그리고 SEED는 62채널로 측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T는 전체 샘플수를 의미하는데요. 측정 시간과 샘플링 레이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C와 T가 데이터셋마다 제각각이라는 게 뒤에서 나오는 모든 설계의 출발점이라는 점, 이거 한 번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EEG의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전증 발작 분야, 급성 스트레스 탐지, 수면 단계, 운동 심상 인식, 이상 신호 판별, 감정 분석, 청각 주의 탐지 등 굉장히 넓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생리 신호로서 CI 전반에서 높은 잠재력을 가진다는 게 이 분야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존 접근 방식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CNN은 로우 데이터를 채널 간, 채널 내에 적용해서 공간과 시간의 특징을 인코딩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STFT로 스펙트로그램을 만들고 GNN으로 뇌 영역 간의 연결의 의미적인 특징을 뽑아내는 방식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NN으로 신호를 분할한 뒤에 RNN으로 붙여서 시각적 동력학을 포착하는 방식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 방식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장비마다 채널 수와 길이가 다른데 모델은 특정 과제 포맷에 맞춰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EEG 수집 비용이 매우 커서 대규모 데이터셋 구축이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적으니까 과적합을 막으려고 파라미터 수를 규제하게 되고, 그러면 표현 학습과 일반화 성능이 같이 떨어지는 총 이 세 가지 관계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자들은 현재 EEG 모델은 특정 태스크 전용이고 크로스 태스크 학습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LLM에서 차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트랜스포머 자기 기반 지도 사전 학습이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하는 해법이라는 게 NLP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의 가려놓고 복원하기 아이디어를 EEG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LLM 스타일 사전학습을 EEG에 그대로 옮기려니 세 가지의 큰 도전 과제가 생겼습니다. Large EEG 모델, 줄여서 LEM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요. 이 LEM 구축의 세 가지 도전 과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분한 EEG 데이터의 부재입니다. 자연어나 이미지에 비해 EEG는 수집이 훨씬 어렵고 라벨링의 전문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소수 피험자로부터 수십 시간 미만 수집된 그래서 대규모 소수 피험자로부터 수십 시간 미만 수집된 소규모 라벨 데이터셋만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규모 unlabeled EEG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두 번째, LEM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양은 얼마인가? 사실 이 Q1, Q2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이 논문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뒤에서 각각 어떻게 답을 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EEG 수집 환경입니다. 10-20의 시스템이라는 표준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전국수가 다른 캡을 쓰거나 패치 전극을 자유롭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포맷을 뉴럴 트랜스포머의 입력 단위로 맞추는 게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과적인 EEG 표현 학습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EEG는 낮은 시도 대 잡음비, 즉 SNR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유형의 노이즈가 섞여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적 특성과 공간적 특성을 동시에 균형 있게 잡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여전히 많은 연구자가 수작업 특징 설계를 선호한다는 게 저자들의 관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도전 과제가 바로 뒤에 나올 메서드 설계 하나하나에 대응이 됩니다. 패치 분할은 이 두 번째 문제를, 벡터 양자화 기반 토커나이저는 이 세 번째 문제를, 그리고 대규모 사전학습은 첫 번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연구 목표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채널 수와 길이가 서로 다른 다양한 EEG 데이터셋을 하나로 처리하는 범용 대형 EEG 모델을 만들고 대규모 비지도 학습으로 보편적 EEG 이해 능력을 갖춰서 다양한 다운스트림 과제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입니다. 핵심 기어는 앞에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네 가지인데요. 이 기어가 각자 어떤 문제에 대응하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규모 EEG 사전학습은 약 20개의 데이터셋 2,500시간 이상을 활용을 하였고요. EEG 사전학습에 이 정도로 광범위하고 다양한 데이터셋을 쓴 것은 처음이라고 저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즉, 데이터 부족 문제에 대응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다양한 EEG 설정이 포함된다. 이 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유연한 시간 공간 임베딩 덕분에 채널 수와 길이가 달라도 하나의 모델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학습된 라브람은 어떤 설정이 다운스트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수집 설정의 다양성, 문제에 대응이 되는 핵심 기어 중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효과적인 표현 학습인데요. 뉴럴 트랜스포머로 시간 공간 특징을 함께 포착하고 압축적이고 의미 있는 뉴럴 코드북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걸로 마스크드 EEG 모델링을 진행을 하면서 앞에 있었던 이 Q1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인 다운스트림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4개의 대표 BCI 태스크에서 소타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학습 데이터 크기를 스케일링해서 앞에 보이시는 Q2, 여기에 답변을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의 양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파라미터 규모는 5.8M부터 369M까지 세 가지 모델, 베이스, 랄지, 휴즈를 학습했는데요. 이게 BCI 분야 역대 최대 규모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논문의 핵심인 메소드 섹션입니다.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정의부터 다시 잡아보면요. 다채널 EEG 신호는 보이시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X가 실제로 쓰는 전극 집합은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C는 10 to 20 시스템 전체 채널 집합을 의미하고요. 즉 어떤 EEG 샘플이든 이 전체 채널 중 일부 부분 집합으로 표현된다는 게 이 핵심 기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전체 파이프라인은 세 단계로 구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 뉴럴 트랜스포머. 임의 채널 속 임의의 시간 길이를 처리할 수 있는 백폰 아키텍처로 활용이 되었고요. 두 번째, 뉴럴 토크나이저를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VQ-NSP로 EEG를 이산 토큰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스크드 EEG 모델링으로 가려진 패치에 뉴럴 토큰으로 예측하도록 라브람을 사전 학습시키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EEG 신호를 패치로 분할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분야에서 VIT로 쓰는 패치 임베딩에서 착안한 건데 이렇게 패치로 자르면 채널 불일치 문제와 길이 불이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채널이 다르면 패치 개수가 다를 뿐이고 길이가 다르면 시간 방향의 패치 개수가 다를 뿐 모델 파라미터 자체는 안 바뀌는 거죠. 즉, 이 아이디어가 이 논문 전체를 관통하게 됩니다. 이 그림, 옆에 보이시는 피겨 2 그림이 제가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 논문 전체를 요약하는 그림이라서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쪽이 뉴럴 토크나이저 트레이닝 부분이고요. 이 아래쪽이 라브란 프리 트레이닝, 즉 라브란 사전학습 부분입니다. 이 위쪽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EG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뉴럴 토크나이저를 거쳐서 신호가 들어오면 뉴럴 토크나이저를 거쳐서 연속적으로 패치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고 이거를 L2 정교화를 한 뒤 뉴럴 코드북에서 가장 가까운 벡터를 찾아서 그 코드로 치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양자화된 벡터를 뉴럴 디코더에 넣어주고요. 여기에 넣어서 원래 신호의 진폭 위상을 복원하도록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요. 똑같은 이진 신호를 기반으로 이번에는 패치 일부를 마스킹, 이렇게 M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 마스킹을 진행을 해서 위쪽 대칭으로 시메트릭 마스크라는 것도 하나 더 만듭니다. 즉 정반대로 만들게 되는데 이건 뒤에서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된 애들을 기반으로 템포럴 인코더, 템포럴 앤 스페셜 임베딩을 거쳐서 트랜스포머 블럭을 통과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토큰 프레딕션 헤드에서 이 밑에 마스킹된 패치가 원래 어떤 뉴럴 토큰이었는지 맞히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토크나이저가 먼저 따로 학습이 되고 그 다음에 토크나이저가 만들어낸 토큰을 정답으로 삼아서 이 토큰들을 정답으로 삼아서 라브람의 본체가 사전 학습하는 즉 두 단계 학습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VQ-VA를 먼저 학습하고 그 코드북을 가지고 버튼 스타일로 학습을 하는 BEIT랑 똑같은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그림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EEG 패치 분할. 이 부분은 사실 자르는 작업이 두 번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단계는 긴 기록을 샘플로 자르는 과정입니다. 원본 EEG 전체 길이가 T라고 하면 샘플 타임 스탬프 T, 스트라이드 S를 슬라이딩 윈도우로 돌려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총 이 정도의 샘플 길이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샘플을 터치로 자르는 과정인데요. 이때 채널마다 겹치지 않는 길이 W를 설정해 두게 됩니다. 여기서 J는 몇 번째 채널인가, 즉 공간에 해당하는 좌표고요. K는 몇 번째 시간인가, 즉 시간에 해당하는 좌표가 됩니다. 지금 여기 K가 잘려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K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X 아래에 있는 조그만한 기호들을 의미하고요. 패치 하나하나가 채널 시간 구간이라는 2차원의 좌표를 가진 길이 W자리의 벡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총 패치의 개수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찰은 패치 개수가 채널 수 C와 시간 길이 T의 곱이기 때문에 채널이 많아지면 시퀀스 길이가 급격하게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셀프 어텐션의 연산량은 시퀀스 길이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논문에서는 실제로 시퀀스 길이를 256패치로 제한을 하고 64채널이면 4초, 32채널이면 8초 이런 식으로 트레이드 오프를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채널과 시간의 길이가 바뀌더라도 모델의 파라미터 자체는 하나도 안 바뀌게 되고 바뀌는 건 시퀀스 길이뿐이라 이 설계의 핵심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템포럴 인코더, 패치 하나를 벡터 하나로 바꿔주는 과정인데요. EEG는 사실 시간의 해상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바로 걸기 전에 먼저 시간 특징을 추출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템포럴 컨볼루션 블럭으로 각 패치를 하나의 패치 임베딩으로 인코딩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록 구성을 보시면 컨볼루션, 그룹 노멀레이션, 그리고 젤루입니다. 여기서 어텐션 존에 왜 컨볼루션을 쓰냐고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아래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사실 VIT는 이미지 패치를 그냥 플래튼해서 선형 변환만 하게 되는데요. 이미지 패치는 신호 순서를 가진 신호이고 국성 파형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IT 컨볼루션의 Translation Equivalence, 즉 같은 파형이 패치한 어디에 있든 똑같이 반응한다는 성질이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왜 배치놈이 아니라 그룹놈을 진행하냐? 라고 질문을 해주시면 배치놈은 배치 통계로 정규화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미지는 피험자, 세션마다 진폭, 분포가 크게 달라서 배치 통계가 사실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룹놈은 샘플 하나 안에서 채널을 묶어 정규화하기 때문에 배치 구성과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동작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1의 커널 크기는 K15 스트라이드 S8이 결정적인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200개의 샘플을 스트라이드 8로 두면 길이 25로 줄고 채널이 8개니까 8 곱하기 25, 그래서 200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베이스 모델의 히든 사이즈 D가 200, 즉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출력은 아래 보이시는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필요한가? 라는 것이 주요 맹점일 텐데요. 방금 만든 패치 임베딩 자체에서는 이 패치가 언제, 어디에서 측정된 신호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랜스포머는 순서 정보가 없는 집합의 연산이기 때문에 모델이 시간적, 공간적 위치를 인식하도록 별도의 임베딩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NLP의 포지셔널 인코딩이 똑같은 역할과 똑같 그래서 NLP의 포지셔널 인코딩과 똑같은 역할이 진행이 됩니다. 총 두 가지 학습 가능한 임베딩 리스트를 두는데요. 첫 번째로는 템포럴 임베딩, TE라고 하는데 몇 번째 시간 구간인가를 나타내는 시간좌표이고요. 두 번째로는 스페셜 임베딩, 즉 SE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얘는 10 to 20 시스템 전체 전극 각각 대응하는 공간좌표입니다. 이 두 개는 전부 D차원이고 학습 중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Tmax는 최대 시간 패치를 그래서 Tmax는 최대 시간 패치 수를 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고요. 얘는 T를 W로 나눈 것보다 작은 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합 방식을 보시면 컴캣이 아니라 더하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컴캣이 아니라 더하기를 사용한 이유는 차원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컴캣을 하게 되면 패치마다 차원이 달라지거나 별도 프로젝션이 필요한데 더하기로 하면 항상 D차원을 유지하면서 정보를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더하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은 스페셜 임베딩, 즉 SE인데요. 얘가 채널 이름 C에 직접 대응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예를 들어 CZ 채널이면 항상 같은 SE CZ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전극조합의 데이터가 들어와도 각 채널이 자기 고유한 스페셜 임베딩을 갖기 때문에 임의의 전극조합이 대응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다양한 이미지 수집 환경의 문제를 푸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렇게 임베딩 시퀀스가 완성이 되면요. 그대로 표준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습니다. 패치와이즈 어텐션으로 최종 출력 임베딩을 얻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서 학습 안정화를 위해서 여기서 두 가지 수정사항을 이 논문으로부터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쿼리키의 다트 프로덕션 어텐션을 이전에 레이어 놈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텐션 로짓이 지나치게 커지는 걸 방지해서 모델이 커져도 학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즉, 여기서 대형 모델인 휴지를 사용을 했잖아요. 이런 모델을 안정적으로 학습시키려면 해당 장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Q, K, 밸류 계산에서 편향의 향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능 저하가 없이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고 파라미터가 조금 줄어드는 것뿐이 아니라 최적화 지형이 단순해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속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운스트림 적용은 출력 임베딩에 에버리지 풀링을 적용한 뒤 태스크별 프레딕션 헤드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모든 전극, 모든 시점을 균등하게 취급한다는 뜻인데요. 시퀀스 길이가 데이터셋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정 길이 벡터가 필요한 마지막 분류, 회귀 헤드 앞에서는 모든 패치를 평균 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사실 여기 우리 흔히 얘기하는 트랜스포머에서 CLS 토큰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도 있겠지만 논문에서는 에버리지 풀링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생각했을 때 논문에서 가장 독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왜 토커나이저가 필요한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요. 먼저 마스킹 프레딕션, 사전 학습을 하려면 가려진 부분을 맞춰라 라고 할 때 그 정답이 될 이산 토큰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어는 원래 단어라서 이산적인 문제가 없는데 EEG는 연속 신호기 때문에 이 자체로 정답 토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VA에서 착안해서 이미지를 이산점제 표현으로 인코딩하는 방식처럼 EEG도 이산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구성 요소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 뉴럴 토크나이저. 얘는 EEG 샘플을 패치 표현으로 인코딩합니다. 백본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뉴럴 트랜스포머와 동일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뉴럴 디코더인데요. 양자화된 뉴럴 임베딩으로 포럴 트랜스포머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뉴럴 코드북과 양자화를 수식으로 보면요. 코드북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K는 이산 임베딩의 개수, D는 각 임베딩의 차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옆에 보이시는 숫자는 여기 논문에서 활용이 된 숫자들이고요. 패치 표현은 옆에 보이시는 식절한 표현이 되고요. 전체를 코드북의 최근점 인정 이웃으로 치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L2 전개화를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데요. 벡터를 L2 전개화한 뒤 유클리드 거리로 최근점 이웃을 찾는 것은 사실상 코사인 유사도 기반 탐색과 동치입니다. 즉 이렇게 하면 코드북 활용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즉 앞에 얘기했던 K, 즉 8192개의 코드 중 일부만 계속 쓰이고 나머지는 죽어버리는 현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흥미롭게 본 설계 선택인데요. 왜 러우 신호를 그대로 복원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의지는 SNR, 즉 신호대 잡음 비가 낮고 확률성, 비정상성, 비선형성이 강해서 원 신호를 픽셀 단위로 복원하듯 그대로 복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 원문에는 실제로 이러한 문장이 있는데요. 실제로 로우 이의지를 직접 복원하도록 학습하면 로스가 수렴하지 않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자들이 로우 데이터를 한번 복원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는 걸 솔직하게 밝혔다고 생각을 해서 좀 신선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뭐를 복원을 하냐면 플러럴 스펙트럼을 복원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플러럴 스펙트럼의 주파수와 미상 분포는 뇌의 신경생리학적 활동을 드러낸다는 도메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시간 영역이 아니라 주파수 영역에서 복원 목표를 잡았습니다. 수식으로 보면 이지 패치에 이산 풀이의 변환식, 즉 DFT를 적용을 하고요. 얘를 오일러 공식으로 풀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렴을 위해서 샘플 내에서 AM과 이 친구로 Z스코어 정교화를 진행을 하는데요. 진폭과 위상의 스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교화 없이 같이 학습하면 학습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디코딩 과정을 정리하면 양자화된 정규 임베딩을 트랜스포머 블록 기반의 뉴럴 디코더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후 출력 표현을 average 풀링을 한 뒤 두 개의 헤드가 각각 진폭과 미상을 회귀하게 됩니다. 예측은 MSE 로스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손실함수 식은 아래 보이시는 것과 같고요. 여기서는 크게 제가 4개의 항으로 나눠서 설명을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앞에 두 항은 방금 본 스펙트럼 복원 손실이고 뒤에 두 항은 코드북 정렬 손실입니다. 여기서 SG라고 의미하는 것은 스톱 그레디언트 연산인데요. 순전파에서는 항등함수처럼 값을 그대로 통과시키지만 역정파에서는 그레디언트가 0이 돼서 더 이상 전달되지 않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양자와 연산 자체는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BQVA에서 쓰는 전형적인 트릭인데 여기 세 번째 항은 코드북 벡터를 인코더 출력 쪽으로 당기는 역할을 하고 이 네 번째 항은 인코더 출력을 코드북 벡터 쪽으로 당기는 역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즉, 이 SG를 어디 쪽으로 붙이냐, 얘에 붙이냐, 이 뒤에 붙이냐에 따라서 그레디언트가 인코더 쪽으로만 가거나 코드북 쪽으로만 가게 조절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코드북 업데이트를 더 안정화하기 위해서 EMA 전략도 함께 사용을 했는데요. 이건 코드북 벡터를 그레디언트로 업데이트하는 대신에 매스텝 지수 이동 평균으로 서서히 갱신하는 방식으로 BQVA 논문에서도 제한된 안정화 기법입니다. 이제 토크나이저가 준비가 되었으니 본체인 라브럼 사전학습을 할 차례입니다. 제가 절차를 정리해놨으니 이 순서대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포럴 인코더가 샘플 X를 패치 임베딩으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M 이만큼을 무작위로 생성을 하는데요. 비율 얼만큼 1, 즉 이 1이 마스킹인데요. 얘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논문은 얘를 0.5로 설정을 했습니다. 마스크된 패치를 학습 가능한 마스크 토큰으로 치환을 하는 과정인데요. 아래 식으로 치환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앞서 배운 시간 공간 임베딩을 더한 뒤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넣어서 응립 벡터를 얻게 됩니다. 예측과 손실은 선형 분류기로 각 위치 뉴럴 토큰을 예측하게 됩니다. 즉, 이 로스는 마스킹된 위치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게 됩니다. 마스킹이 안 된 보이는 패치로부터 문맥 정보를 얻어서 가려진 패치가 8192개의 코드북 중 어떤 코드였지? 이걸 맞히는 게 바로 학습 목표입니다. 얘는 버트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과 정확히 같은 구조이래 정답 보컬뷸러리가 단어 대신 이식 코드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순수히 궁금해서 찾아본 거였는데요. 토커나이저가 잘못 학습이 되면 라브람도 같이 망가지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2단계 학습 단계이기 때문에 토커나이저가 품질의 상한선을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토커나이저가 잘못되면 라브람도 같이 망가지는 게 맞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할 부분은 시메트릭 마스킹이라는 트릭이 추가되는 점인데요. 방금 만든 마스크 M의 역을 취해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즉, 원래 가려졌던 부분은 보이게 만들고 보였던 부분은 가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역 마스크를 통해서 동일한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한 번 더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구할 수 있는 식이 바로 뭐, 요 뒷부분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대, 즉 역을 취하는 게 왜 필요한가? 얘가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뉴럴 토커나이저를 도입하면서 이미지 샘플 하나당 토커나이저 포워드 패스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시메트릭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같은 샘플에 대해서 이미 계산해둔 토커나이저 출력을 재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만 바꿔서 두 번 학습할 수 있으므로 토커나이저는 한 번만 돌리고도 학습 신호가 2배로 얻는 셈이라 효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성인데요. 한 배치 안에서 더 많은 마스킹 관점을 제공해서 데이터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마치 데이터 증강처럼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목적 함수식은 아래 보이시는 식 12처럼 매우 간단한데요. 단순한 전략이지만 실제로 다운스트림의 성능을 끌어올린다는 게 여기 아래 보이시는 appendix 1에서 검증이 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는 시메트릭 마스킹을 뺐을 때, 즉
여기서 6.745에서 6.61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6.74에서 0.63으로 눈에 띄게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충분한 베이스 모델에서는 이 차이가 약간 역설되는 결과도 있는데요. 저자들은 모델이 클수록 데이터가 부족할수록 시메트릭 마스킹의 데이터 증강 효과가 커진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제 실험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 기준으로는 TUAB, TUEB 두 데이터셋을 중심으로 다룰 건데요. 논문 원문에서는 좀 크게 네 가지 데이터셋이 있었지만 얘네가 조금 더 유의미하기 때문에 두 개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스트림 데이터셋 TOAB는 23채 나얼 256Hz 정상 비정상 이지 이진 분류하는 태스크고요. 10조 샘플이 40만 9,455개입니다. 그리고 TOEB는 23채 나얼 256Hz로 동일한데요. 얘는 6클래스를 분류하고 5초 샘플이 11만 2,491개입니다. 그래서 TUAB가 6- 클래스이기 때문에 TUAB보다 훨씬 더 어려운 태스크라는 걸 미리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뒤에서 소타를 비교할 때 왜 TUAB에서 계산폭이 더 크게 되는지 이거에 대한 배경이 됩니다. 모델 변형은 라브란 베이스, large, huge 세 가지로 트랜스포머의 깊이와 은닉 차원을 확장해서 만들었습니다. 패치 시간 윈도우는 W200, 1초이고 시퀀스 길이는 연산 자원 때문에 256 패치로 제한하며 데이터 스트라이드는 4초로입니다. 공개 데이터셋과 자체 수집 데이터셋을 합쳐서 총 2,500시간 이상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운스트림 4종은 사전학습에서 제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피규어 4 실험, 공정성 검증과 직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 환자를 80%, 20%, 트레인 밸리데이션으로 분할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비교 베이스라인과 동일한 전략을 써서 공정 비교를 보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손실은 TOAB는 BCA, TOEB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했고요. 8 곱하기 A800 GPU, 파이토치 2.0.1을 학습했습니다. 전처링과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고요. 평가지표는 사실 이진 분류로 TOAB를 진행을 했고, 다중 클래스 TOEB에는 아래 보이시는 다양한 평가지표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다운스트림 비교에 앞서서 사전학습 자체가 잘 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베이스, large, huge 세 모델의 사전학습 로스 곡선과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어크레이시 곡선을 비교합니다. 사실 관찰되는 패턴은 매우 명확한데요. 파라미터가 많은 모델일수록 더 낮은 로스와 더 높은 마스크드 토큰 예측 정확도로 수렴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시사점은 휴지 모델의 로스 곡선이 50F 시점을 또 여전히 하강 추세고 플시는 계속 오르는 중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와 여기. 즉, 휴지 모델은 아직 수렴이 덜 된 상당 여지가 남은 상태에서 실험이 멈췄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건 모델 규모를 더 키우는 스케일링업이 추가 성능 향상의 유효한 방향이라는 걸 시사하고 이 관찰이 뒤에 나오는 3.6절 데이터 스케일링 실험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타 비교입니다. 먼저 TUAB, 이진 분류 정상 비정상입니다. 비교 대상은 앞에 보이시는 것들과 같고요. 여기서 가장 강력한 라인인 BIOT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베이스라인은 BIOT입니다. 참고로 얘는 라브란과 굉장히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직전 연구라서 이 논문의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라브란 휴지가 가장 전 지표에서 최상위 지표를 기록하게 됩니다. 얘는 그 전에 가장 강한 베이스라인인 BIOT랑 비교를 해도 파라미터 수는 BIOT의 결국 1.8배 수준인데도 밸런스드 어큐레시가 0.8140으로 이미 앞서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모델을 더 키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가장 작은 라브라한 베이스조차 훨씬 작은 파라미터 수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타를 앞선다는 점이 사전학습 자체의 효과를 보여주는 근거이고요.
모델이 커질수록 성능이 단조롭게 개선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 클래스 분류인데요. 이 태스크가 훨씬 어렵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TUEB죠. 결과를 보면 차이가 훨씬 더 극적인데요. 가장 강한 베이스라인인 BIOT가 0.5281, 그리고 얘네들이 5273, 7491인데요. 여기서 향상되는 폭을 보면 정말 큰 향상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 사실 TUAB에서는 개선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했었는데요. TUAB에서는 훨씬 크게 벌어졌다는 거에 여기서의 핵심 관찰입니다. 이걸 저자들은 난이도가 높은 다중 클래스 과제일수록 사전학습으로 얻은 의미적 표현, 이것의 이득이 크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TUAB는 정상, 비정상 판별은 시각적으로도 비교적 쉽게 구분이 되는 저수준 패턴 인식에 가깝지만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TUAB는 6가지 이벤트 유형을 구분해야 돼서 훨씬 정교한 표현이 필요한 고수준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라브람의 코드북 기반 사전학습이 바로 이런 고수준 태스크에서 진가를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파라미터가 커질수록 휴지, large, 베이스 순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경향도 동일하게 관찰됩니다. 이 실험은 사실 방법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공정성을 검증하게 되는데요. 먼저 실험 설계는 사전학습 데이터셋, 다운스트림 데이터셋을 포함시킨 경우에, 그리고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요. 빨간 막대와 파란 막대 양쪽 모두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즉, 다운스트림 데이터셋을 사전학습에 포함하든 안 하든 성능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만약 사전학습에 다운스트림 데이터를 포함했을 때만 성능이 좋았다면 사실 이 모델은 일반화된 게 아니라 그냥 답을 미리 봤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그래프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결백한 증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의는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총 3개인데요. 모델이 특정 과제에 편향되지 않은 보편적인 이의지 표현을 학습했음을 입증하였고, 두 번째로 향후 이의지 데이터 수집 방향의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즉,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노리고 데이터를 모을 필요가 없이 다양한 이의지를 폭넓게 모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학습 단계에서 이지 라벨링에 큰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실용적인 시사점도 주는데요. 사전학습은 비지도이기 때문에 애초에 라벨을 필요 없다는 점과 맞물려서 라벨 없는 이지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것, 이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대규모 확장 실험인데요. 여기서 인트로덕션에 던졌던 Q2, LEM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양은 얼마인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됩니다. 그래서 모델 크기별 관찰을 간단하게 볼 건데요. 먼저 베이스 모델은 놀랍게도 500시간 학습만으로도 2500시간의 모델 TUAB에서 상회하게 됩니다. TUAB에서도 90% 이상의 성능에 도달하는데요. 즉, 작은 모델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널지 모델에서는 데이터가 늘수록 대체로 상상이 되지만 1000시간 이후로는 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휴지 모델. 데이터가 커질수록 뚜렷한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0시간 이 시점에도 아직 포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패턴은 NLP에서 익숙한 스케일링 로우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모델이 클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작은 모델은 상대적으로 더 적은 데이터로도 빠르게 포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 결론은 2500시간은 아직 정답이 아니고 데이터를 더 확장하면 성능이 더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사실 휴지 모델이 최소 1만 시간 규모까지는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컨클루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요약은 라브람은 2500시간 이상의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로 비지도 사전학습에서 보편적 임베딩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로우 이미지를 채널 패치로 분할함으로써 채널 수, 길이가 다른데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셋을 하나의 모델로 처리할 수 있게 했고, 벡터 컨티나이즈 내추럴 스펙트럼 프레딕션 이걸 활용해서 의미가 풍부한 토크나이저로 만들었으며 뉴럴 트랜스포머 구조로 시간 및 공간 특징을 모두 효과적으로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은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들처럼 네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BCI 태스크에서 이루어졌고 각 분야의 모든 속달의 방법을 상회하는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의의로는 첫 번째, 지각 능력과 일반화 성능이 향상된 이의지 기반 딥러닝 모델이 향후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뉴럴 코드북의 자연어 정렬하는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사실 저희 프로젝트의 장기 비전과 직결되는 멀티모달로 가는 문을 열었다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저자들이 스스로 밝힌 한계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이 스스로 인정하는 한계 세 가지. 첫 번째로는 2,500시간 365M 파라미터가 BCI 분야에서는 최대 규모지만 오늘날의 대형 비전과 언어 모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사실 이거는 첫걸음일 뿐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브람은 다운스트림을 적용했을 때 완전히 파인튜닝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산과 메모리 비용이 크다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어펜딕스 K를 보면 흥미롭게도 트랜스포머 블록 12개 전부보다 마지막 10개, 8개만 파인튜닝을 했을 때 TOEB 성능이 오히려 더 좋게 나오기도 합니다. 라이널 프로빙은 성능이 크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라브람은 EEG 단일 모달리티로만 학습이 되었습니다. 저자들은 다른 모달리티를 함께 학습에 포함하거나 이미지 표현을 다른 모달리티와 의미 공간에서 정렬하는 게 향후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명시적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